자,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경제 영화라고 하시더라고. 소개받아서 갔어요. 제 평생 치사회라는 데 처음 갔는데 뭐냐면은 이 영화입니다. 저를 왜 불러요? 그랬더니 블랙 머니. 아, 머니. 경제 영화면은 또 저도 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경제 영화라고 해서 시사회에 와서 뭐라 그래서 가서 봤거든요. 야, 이 잠깐만. 나 이거 경제 영화인 줄 알았어. 아, 참고로 앞으로 할 쭉 얘기는 이 PPL 이거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없어요. 아쉽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컸어도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숙제 아니죠. 숙제 따위 아닙니다. 이거 없습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는데 시사회표 받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숙제였어야 되는데 숙제이고 싶었다는 거죠. 허허허허허. 자, 이렇게 슬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경제 영화라고 해서 가서 보고 왔거든요. 시사회 블랙머니. 근데 제가 가서 본 결과는 경제는 소품이고 이게 이렇게 싸한 거는 뭐라 그럴까? 사회 고발 영화예요. 사회 고발 영화. 이 경제로 이런 게 벌어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한지에 대한 고발해 주시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난 경제 영화인 줄 알고 블랙머니 보고 있는데 경제는 소품이었어요. 소품이고 우리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이제 멋있는 우리 진웅이 형님과 한이 누나가 찾아가는 뭐라 그럴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니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영화적 상상력과 이런 걸 발휘해서 찾아가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사회 고발, 사회 연구 그런 영화인데 여기에 그러면은 소품으로 쓰인 경제학적 상품이 뭐냐? 당연히 이겁니다. 저는 보고 딱 한 10초 진짜 30초도 안 돼서 이 영화에 깔려 있는 경제학적 소품이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보자마자 이게 무슨 거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구나라는 거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쓰라리 믿기지 않는 선택이라고 그러면 두 개가 있습니다. 나라 전체에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믿기지 않는 나라 전체의 선택, 기업 말고 선택이라 그러면 저는 두 개를 꼽는데 근대 이후로 1950년대 이후로 80년대 이후로 50년대까지는 제가 안 살아봤으니까 제가 시장에 들어간 다음에 믿기지 않는 선택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선택이 이겁니다. 론스타의 믿기지 않는 선택이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물음표에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오랜만에 론스타 얘기를 잠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블랙머니는 어떤 거를 기반으로 영화 시작하냐?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우리가 팔았잖아요. 지난번 예전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환은행이 매각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2006년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된 거를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부적절하게 매각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고 감사원이 이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BIS 비율이 뭐냐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죠. 부실 채권이 이만큼 있는데 자기 자본이 적기 때문에 이게 보통 8%가 기준입니다. 8% 아래에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은행인데 6%까지 내려갔다라고 비현실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지나치게 은행을 싸게 팔았다라고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2006년에 실제로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재경부는 뭐라 그랬냐면 감사원이 재경부를 까니까 재경부 형들이 우리가 론스타의 자본 유치 없었으면 외환은행은 부도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업자본이라 그러는데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저 BIS 비율이 8% 이상이면 외환은행을 인수를 못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환은행 BIS 비율이 6.1%대로 내려가니까 이거는 산업자본도 위험한 은행은 인수할 수 있다. 그래서 론스타가 인수를 하거든요. 외환은행을.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고 재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영화는 우리 블랙머니는 당연히 이 8에서 6%가 돼서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넘어간 게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을 영화로 만든 게 블랙머니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영화를 보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영화에 대해서 조금의 스포를 잠깐 드리면 이건 음모론이기 때문에 경제를 얘기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외환은행 BIS 비율이 조작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하면서 나와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외환은행 이사에 보고한 BIS 비율 전망치가 10%인데 금감원에는 누군가가 팩스로 6.16%로 보내서 6.16%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수 있었다. 이게 의혹 아니냐라는 게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게 의혹이냐? 0.16%가. 이거에 대한 이제 다툼이 저 블랙머니에 대한 이제 주로 내용이고 이게 6.16%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가타부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음모론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일단 6.1%로 알고 팔고 넘어간 다음에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왔는지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하여튼 그래서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있었다부터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쯤에서
영화에서 다시 보는 론스타의 멋진 딜들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딜이었으면은 저게 영화까지 됐는가. 자, 론스타의 멋진 딜들은 예전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 많은데 위에 있는 짜잘한 건 뺍시다. 순이익이 뭐 200억, 140억, 3천억, 1500억 뭐 요런 짜잘한 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하고요. 오랜만에 보시죠. 요런 짜잘한 순이익들은 뭐 별로 문제도 아니니까. 자, 저 아래에 있는 우리 론스타 두 가지만 봅시다. 딱 두 개예요. 짜잘한 1500억, 3000억 이런 건 번 것도 아니잖아. 야, 6천억 넣어서 3000억 벌었다는데 이거 50%밖에 못 먹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뭐 용돈 하시고 이 우리 가스타님께서 어떻게 벌어가셨는지를 봅시다. 자, 우리 오늘의 1번 타자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유명한 극동건설. 우리나라 최악의 M&A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유명한 극동건설입니다. 어떻게 됐냐? 1700억을 넣었어요. 샀어요. 론스타가 1700억이 사서 믿거나 말거나 순이익이 얼마 났습니까? 8700억을 벌었어.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안 걸렸습니다. 아니, 이 건설회사를 이게 무슨 코인 회사도 아니고 야 이거 뭐 5G나 뭐 바이오 회사 아니잖아. 건설회사를 이게 가능한가? 자, 그럼 봅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간단합니다. 자, 우리 론스타 형들이 하신 멋진 딜을 봅시다. 2003년에 1700억 들여서 극동건설을 샀어요. 그해 말에 유상 감자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거예요. 유상 감자로 650억을 받아갔어요. 론스타 형이 배당을 해요. 그해 얼마? 240억. 사자마자 8개월도 안 돼서 거의 얼마야 이게? 900억을 감자와 배당으로 받아갔어요. 절반을. 8개월 만에 절반 받았고요. 자, 그 와중에 극동빌딩 갖고 있던 건물 팔았죠. 거의 1000억 주고. 이걸 팔아서 이걸로 또 감자를 합니다. 800억 받았어요. 여기까지 해서 원금이 나왔어요. 아니, 1700억에 샀는데 감자 2번 하고 배당으로 650억, 240억, 875억 더하면은 1700억이에요. 여기까지. 아니, 산 다음에 1년 만에 1700억짜리 사서 1년 만에 1700억을 뺐어요. 그럼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남았긴? 극동건설이 남아있잖아. 나의 순이익이 남아있습니다. 감자가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에서 돈을 1700억을 뺀 다음에 극동건설이라는 게 공짜로 남아있어요. 공짜로. 요거 파는 게 내 이익입니다. 요거 팔 때까지 그래서 이 배당과 감자를 얼마였냐면은 2220억을 이 극동건설을 팔기 전에 이미 받았어요. 대단하죠. 1700억을 넣어서 불과 한 1, 2년 만에 2220억을 감자와 배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극동건설을 아직 안 팔았는데 500억을 벌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700억이 들은 게 아니라 극동건설을 500억 받고 사준 거예요. 물건이 그냥 남아있어. 자, 극동건설이 이러니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우리 극동건설 사장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론스타는 동반자다. 극동건설에 M&A는 없을 거다. 론스타가 인수한 다음에 부동산을 싼 가격에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라고 대답하고 론스타가 당사를 인수한 이후 2년 만에 투자금 2배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 아까 봤잖아요. 2년간 회수한 금액은 2배가 아니라 그쵸, 투자 원금 100% 정도 회수했어요. 1700억 넣어서 한 1700억에서 2200억 벌었으니까 2배는 아니다 이 사람들아. 니들이 잘못했지. 2배 회수한 게 아니라 그냥 2200억 정도 회수했다. 적절하다는 거죠. 2배라는 거는 과장이다 라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뭐 과장이긴 하지 2배는 아니네. 3400억은 아니고 2200억이라는 얘기죠. 투자 원금 정도를 2년 만에 회수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야, 이렇게 빨아먹고 그 극동건설을 M&A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M&A 계획 있습니까? 그랬더니 론스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론스타는 매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 빠른 시일 내에 M&A가 이루어질 거라는 소문 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먼 훗날엔 모르겠지만 현재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M&A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단언하셨죠. 단언하고 조금 있다가 동진이 극동을 인수합니다. 자, 조금 있다. 먼 훗날이긴 하죠. 한 1, 2년 지났으니까 그 한 2년 정도 좀 있다가 극동건설 이제 바로 인수합니다. 자, 바로 인수했는데 자, 한 2년 지났네. 2년. 그 먼 훗날. 2년이면 먼 훗날이지. 야, 군대도 2년이면 길어. 군대도 2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군대 갔다 오면 세월이 안 갔는데 영겁의 세월입니다. 2년이면. 인수 확정이 2년이니까 사실은 한 1년 지난 다음부터 인수를 밟은 거긴 하지만 아주 군대에도 길죠. 그래서 인수를 합니다. 2007년 6월에 믿거나 말거나 우리 웅진이 우리나라 역사 손꼽히는 최악의 월스트,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M&A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찬란하게 빛나는 극동건설 인수를 얼마에 했습니까? 6,600억.
자, 아까 보여드렸죠? 1700억에 사서 얼마를 뽑았다고요? 2200억을 회사에서 뽑아냈어요. 이미 500억이 남았거든요. 2200억을 뽑은 회사를 6600억에 팔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가격인데, 이때 극동건설 판다 그랬을 때 보통 비싸야 3000억 예상했어요. 한 3000억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 론스타가 여기저기에다가 비딩을 붙여갖고 뭐 유진, STX, 효성, 웅진, 하나건설 비딩 붙인 다음에 뭐 참여 7개사 참여했다고 막 이걸 털어갖고 가격이 점점 올라가더니 6600억. 얼마를 회수했어? 8800억. 이 한 방에 웅진이 가졌죠. 왜 가셨냐? 이제 여러분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자마자 느꼈죠. 뭐를 봐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항상 언제 터져요? 극동건설 인수한 신문 기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2007년 6월 22일 날. 6600억을 들여서 뭐를 샀어요? 건설회사. 믿거나 말거나 지금 뭐 자본주의 역사상 거의 1900년대 이후에 그 대공황 정도를 빼면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언제입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리만 형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문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리만 형들이 이거에 날라갔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서브프라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부동산이 폭발하면서 1950년도 이후에 부동산이 가장 크게 작살난 게 2007년이거든요. 근데 웅진이 6600억을 주고 뭘 샀어요? 건설회사를 샀어요. 야, 이게 그럴 수도 있구나. 건설회사 산 거니까 이 미국이거든요. 지금 뭐 88년부터인데 저 50년부터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진 여기가 2007년이에요. 주택 가격이. 아니 이렇게 수많은 날 중에는 안 사다가 어떻게 여기에서 주택을, 이거 건설회사 산 거잖아. 어떻게 주택을 만든 회사를 여기에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진짜 타이밍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까 싶은데 2007년도 6월 22일이니까 물론 계속 올라갈 줄 알았죠. 당연히 이때도 올라갈 거고 이때도 올라갈 거고 이때도 올라갈 거 같은, 하필 운이긴 한데 타이밍이 정말 너무 안 좋았죠. 우리나라 최악의 M&A 지금 3위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웅진이 당연히 얼마를 넣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9천억을. 형이 찍은데 2005년이요. 죄송합니다. 2007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9천억을 넣었어요. 6,600억을 넣고 9천억을 더 지원해서 지원액을 합한 게 1조 5천억을 극동건설에 쏟아부었어요. 웅진그룹이 그때 재계순위 제 기억에 32위였거든요. 재계순위 32위의 그룹이 극동건설을 산 다음에 지원 규모까지 합치면은 모두 1조 5천억을 했어요. 살리려고. 그렇게 살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기만 부도가 났나? 웅진도 부도가 났어요. 웅진도, 그러니까 모 그룹도 넘어갔어. 산 거만 넘어간 게 아니라 웅진까지 넘어가면서 웅진도 법정 관리에 동시에 들어갔죠. 코웨이는 아니요. 가장 알짜였던 코웨이는 팔렸죠. 가장 비싼 건 팔리고 본체가 넘어갔어요. 본체가 그거 샀다가 진짜 참 마음 아픈 일인데 본체가 넘어가면서 코웨이가 매각되죠.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32년 견실 기업 웅진을 론스타가 한 방에 날린 거죠. 껍데기만 남은 극동건설을 5년 전 고가 인수했다가 1조를 벌는데 안 돼서 그룹 건체가 위기에 빠졌고, 여기 나오죠. 웅진 내부에서는 뒤늦었지만 속았다. 속았다라는 후회가 나오고 있다. M&A나 회계 발견 학회 전문가는 껍데기만 남긴 회사를 고가에 팔아친 론스타의 실력이 대단했다.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웅진이 한 방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누가 샀냐 그때? 코웨이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워낙 요즘 핫하니까 코웨이는 그때 MBK가 샀습니다. MBK가 산 게 뭐 조단위에 샀다 해서 1조 1900억에 웅진 코웨이를 웅진 그룹에서 사는데, MBK가 사서 어떻게 됐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MBK가 저거 사서 몇 년 있다가 웅진에 다시 팔았어요. 웅진이 MBK에 팔았다가 MBK가 다시 웅진에 넘겨줬는데 얼마에 넘겨줬냐면은 2주에 넘겨. 얼마를 벌었냐면 MBK가 1조를 벌었어. 가슴 아프죠. 자기 거 줬다가 나중에 다시 샀는데 얼마 더 줬냐면 1조 더 줬어요. 1조. 웅진 입장에서는 1조가 날라간 거예요. 극동건설해서 1.6조 날라가서 그룹이 위험에 빠졌는데 이거 샀다 팔았다 하면서 1조가 또 날라갔어. 보관료가 1조. 론스타는 가장 대박이 났고 MBK도 나중에 얘네한테 샀다 팔았다 잠깐 보관해주면서 1조를 더 벌었죠. 웅진은 코웨이 다시 샀다고 휴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3개월 만에 너무 비싸게 샀다. 나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고 결국엔 2조짜리 산 다음에 3개월도 못 버티고 다시 뱉었어요. 집도 3개월 만에 다시 안 파는데, 차도 3개월 만에 팔려면 힘든데 이 거대한 거의 2조짜리 물건을 샀다가 3개월 만에 재매각이 나왔어요. 인수 몇 개월 만에 재매각을 시도했다. 너무 큰 걸 먹어서 결국엔 재무부담 문제가 너무 커졌다. 이거 전부 비수를 샀거든요. 2조가 4천억인가가 웅진 돈이고 나머지 1.5조 이상이 전부 다 차입한 돈이어서 너무 비싸니까 결국엔 다시 뱉었어. 이거 뱉으면서 야 이거 수수료가 얼마였게? 수수료가 웅진이 엄청 걱정을 했어요. 경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코웨이를 제값에 만약에 못 팔면 2조에 샀는데 애들이 후려쳐서 뭐 1.5조에 팔리던가 뭐 1.2조에 팔리면은 3개월 만에 5천억이 날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팔리면 3개월 만에 8천억이 또 날아가는 거고, 아까 전에 1.6조 날아가고 다시 사는데 1조 또 날아갔는데 여기다가 한 번 3개월 만에 되팔아서 또 몇 천억이 또 날아가면은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웅진이 바들바들 떨었겠죠. 이거 가격 후려쳐질까봐. 근데 이제 지난번 방송 말겠지만 백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죠? 넷마블이 구원해 주셨어요. 넷마블이. 그 중간에 자잘한 배당 있고 그래서 근데 1조 8천 거의 산 원금에 사줘갖고 웅진은 한숨 났죠. 야, 넷마블이 만약에 이거 안 사주고 가격 경쟁이 없어서 내려갔으면은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넷마블이 그때 얘기했지만은 구독 경제를 부르짖으며 코웨이야말로 구독 경제 화신 아니냐. 이거는 그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닐 거예요. 간신히 넷마블이 지금 구출해주는 요 나비 효과를 론스타가 만들었던 거죠. 이 와중에 사실은 자잘한 거 많아요. 자잘한 거 다 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사고 파는 와중에 예보는 중간에 꼈다가 300억 띄워먹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짜잘한 건 사실은 그때 다 얘기 안 했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이 와중에 론스타가 예금보호공사하고 손을 잡고 부산 화물 터미널이라는 거를 개발하겠다고 합작을 했다가 이 시행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무산이 됐어요. 이게 무산이 되니까 론스타가 여기다가 돈을 넣어서 이 시행사를 삽니다. 시행사를 산 다음에 이 무산에 대한 손해를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서로 합작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자 해서 서로 돈을 투자하고 개발을 하다가 무산이 되니까 론스타가 이거를 통으로 사요. 해밀 컨설팅을 통으로 산 다음에 극동건설이 이거 원래 해주기로 했는데 띄어서 그냥 따로 팔고, 얘는 예보한테 손해배상을 걸어서 예보가 300억을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송으로 갔겠죠. 자, 이런 자잘한 사건은 근데 론스타한테는 용돈이었고, 진정한 대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영화까지 됐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다시 한번 그 영화 보시기 전에 보시고 가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냐, 그냥 이게 끝이에요. 론스타의 어떤 화려함이 이게 끝인데, 2003년 10월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1.38조 1.4조에 삽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콜옵션이 있었어요. 14% 지분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었는데 대충 7,700억을 주고 24%도 추가 인수를 해요. 그래서 외환은행 지분 64%를 얼마에 샀냐? 2조에 샀어요. 이게 얼마나 싼 건지 느낌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 지분 64%를 겨우 2조에 샀어요. 아까 말한 블랙머니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은,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게 이 블랙머니의 주제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외환은행이라는 거대한 은행을 2조에 64% 살 수 있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가 그 블랙머니에 깔려있는 주제인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금액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2조에 샀다가 요 한 3년인가 있다가 일부 지분 13.6% 요거죠. 요거를 파는데 요 지분을 얼마에 팔았냐면은 1.2조에 팔았어요. 그리고 배당금만으로 얼마를 뽑았냐면은 1.2조를 뽑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배당금하고 여기 샀던 요거 있죠? 요거 두 개를 파니까 2.4조네. 여기 들어갔던 2.1조하고 2.4조가 퉁이야. 무슨 소리예요? 뭐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긴? 이게 남았어. 이게 남았어. 외환은행 지분 50.52%가 이게 순이익이야. 이거 지분하고 산 거, 이 배당하고 요 지분 요거 산 거 팔았더니 돈이 다 빠졌어요. 이게 남았어요. 이게 외환은행 지분 50%. 이게 순이익이 됐으니까 뭐 외환은행이 순이익이잖아.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몇 년 안 걸렸어요. 남은 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또 그 뒷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는 HSBC에 매각을 합의했다고 기사가 떴거든요. 이 외환은행 지분 50.52% 얼마에 팔려 그랬냐면은 대충 5.9조 플러스 알파니까 6조 이상의 남은 지분을 팔았어요. 합의를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때는 이미 여론이 엄청 불꽃같이 오르고 있었거든. 이 무슨 개똥 같은 짓이냐.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이 기억나시죠? 이때쯤에 불타오르고 있었잖아. 말이 되느냐 니들. 론스타에 이걸 이렇게 팔아먹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HSBC에 론스타가 자 6조에 팔고 저희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이거 못하게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은 없겠지. HSBC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았어요. 막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누가 사가요? 하나은행이 샀죠. 하나은행이 얼마에 샀어요? 대충 4.7조에 샀거든요. 영화의 결말은 이쪽 아니에요. 영화의 결말은 위에서 그냥 끝나고 4.7조에 샀는데, 자 잘 보면은 HSBC에 6조에 팔 수 있었는데 정부가 막아서 하나은행에 한 4.7조에 팔았잖아요.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대충 1에서 2조 손실이 났죠. 론스타 입장에서 보면 배당도 양보했어요. 나중에 1.2조인데 이게 1.2조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대충 2조 손실에다가 한 2-3년 넘게 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얘네 이런 사태로 인해서 나온 세금 비용, 이걸 합쳐서 요즘에 론스타가 뭘 하고 있어요? 이거를 소송하고 있어요. 소송하고 있어요.
정부가 막아서 우린 여기서 팔고 다 끝낼 수 있었던 거를 질질 끌려서 나중에 여기에 팔았다. 한국 정부는 이 차익을 보존하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총 가액이 얼마가 됐냐면은 소송가의 5조짜리 론스타의 ISD, 이거 국가 간 선고죠. 국가 간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2019년 7월 22일입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가 졌다, 이걸 만약에 제가 이길 것 같아. 설마 이거 지지 않겠지. 이거 지면은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와 이거 뭐 할 말이 없다. 이거 신문 1면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5조짜리 이거 지면은 이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론스타가 국제 소송을 걸어놨어요. 2019년 7월이니까 내년 원래 9월, 올해 9월에서 올해 10월에 결론이 나온다 그랬는데 내년으로 미쳐져서 내년 상반기 1, 2, 3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이 5조를 만약에 져서 한국 정부가 진짜 론스타에다가 뭐 5조는 아니겠지. 5조는 전체는 아닐지라도 막 2, 3조라도 만약에 뱉어야 된다. 만약에 진짜 2, 3조를 론스타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딴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뭐가 확실하냐? 그 영화는 흥행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빨리 나왔는데 잠깐만, 영화 이번에 개봉하잖아. 내년 3월이나 4월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졌어, 그러면 영화는 잠깐만, 영화 개봉 좀 늦추셔야겠는데, 혹시라도 딴 거 모르겠네. 영화는 흥행할 거 아니야. 뭐 이딴 게 다 있어 하면서 가서 영화를 볼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늦춰졌어. 이거 노리신 것 같긴 한데 해가 늦춰져서 참 아쉽게 영화는 흥행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걸려 있어요. PPL 그런 거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아쉽게도 PPL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때 이후로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이렇게 됐어요. 2004년이잖아요. 저 때가 2004년부터 우리나라 지금 PF라 그러는 사모펀드들이 쫙쫙 늘어났죠. 숫자가 그때 없었어요. 2개. 그때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 깜깜이었다가 저걸 본 다음에 이게 쫙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던 얘기고, 이게 우리나라에 믿기지 않는 선택 2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1번 선택이 될 만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단군 이래 최대의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유명한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거나 말거나 이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산업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의 건, 이거 있었습니다. 이거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에 정말 히든 히어로로 떠오를 수 있었는데 2008년이죠. 이거 물음표 띄우시는 분 많죠? 이거 될 뻔했어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거 안 됐어요. 됐으면은 진짜, 참고로 리만 부채가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600조였어요. 600조. 자, 산은의 얘기를 봅시다. 자, 산은은 7월 중순부터 14일까지 파산보호를 신청한 리만 브라더스 주식 인수 협상을 벌여왔다. 그때 산업은행장의 생각이, 리먼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니들은 파산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잠깐만, 이게 1950년대 이후에 최대 파산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가 이 한 방에 휘청휘청했다가 가까스로 지금까지 양쪽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데,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은 파산을 죄송한 얘기도 나라가 파산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건을 조금 더 봅시다. 이게 정말 농담처럼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때는 진행이 될 뻔했어요. 산업은행은 KIC와 캠코와 함께 주식 20%를 사들이는 방안을 협상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다음에 추정액 차이가 너무 커 결론낼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 다음에 리먼 전 부사장이 회고록을 냈어요. 금융위기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책을 냈는데,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를 거절한 거는 한국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냐면 책에서 리먼 브라더스래. 믿거나 말거나. 한국 경제에서 구세주가 누구다? 전 리먼 브라더스 회장 이름이 딕 풀드입니다. 우리나라의 구국의 위인이 누구다? 이 아저씨래. 딕 풀드. 전 리먼 브라더스 회장이 한국 경제의 구세주였어요. 구세주. 무려 6,600억 달러, 우리도 600조도 아닌데 700조의 부채를 안고 침몰했던 리먼이 팔릴 뻔했는데, 이 풀드라는 아저씨가 가격을 협상을 안 해주고 자꾸 비싼 거를 불러서 안 됐대. 라는 게 이 전 부사장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좀 과장해서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거부한 당사자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리먼의 회장 풀드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코리아 브라더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 브라더스. 아, 리먼 브라더스가 아니라, 몰랐네 그거는. 아, 리먼이 우리 형제였구나. 우리 형제였다. 내가 왜 자꾸 맨날 얘기할 때 리먼 얘기를 하나 했더니, 아, 우리 형제였네. 구국의 영웅. 몰랐어요, 우리 형제였다는 거를. 아, 그래서 자꾸 등장을 하는구나. 나중에 알았죠, 신문들이. 이제 와서 돌이켜 저 책을 보면서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620조의 부채 폭탄을 직전까지 갔는데, 자, 그때 내 얘기를 보면은 진짜 그냥 뭐 농담처럼 살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인수 협상을 공식 중단을 하거든요. 9월 10일 날. 당시에 리만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다음에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었어, 이렇게. 근데 한국 산은이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글로벌로 퍼지니까 이게 멈춰 있었어요.
혹시 인수해줄까봐 멈춰 있었는데 산업은행과 협상 경과만 바라보던 리먼의 주가가 외신이 결렬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여기로 왔어. 사실 마이너스 45%를 찍고 제가 알기에 3일 뒤에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중단한 게 9월 10일이거든요. 중단 얘기하니까 하루에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3일 뒤에 문을 닫고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손길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길을 놓는 순간에 리만이 나락으로 떨어져. 야, 거기서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 올렸으면은 상상만 해도 그 당시 얼마나 리만의 지푸라기였냐면은 여기 나오죠. 리만의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러는데 앨런 그리스펀 전 페드 의장도 협상 결렬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협상이 만약에 한국이 산업은행이 안 산다라고 발표되니까 그 다음에 회생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면서 금융산업을 덮칠 거대한 충격이 임박했죠. 앨런 그리스펀 의장까지 산업은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적이 있나 싶어요. 연준 의장이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잘 없는 일이죠. 잘 없는 일. 산업은행의 결정을 앨런 형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얘기는 왜 안 됐냐? 6달러와 12달러를 이제 뭐 가격을 좁히지 못했다. 부실이 컸기 때문에 깎아달라 그랬는데 안 깎아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산업은행이 그렇게 등치를 큰 거를 쓰는 걸 맞느냐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부정적으로 돌아서니까 여기 할리 폴슨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전화를 했답니다. 할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접 한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금융위원장에 전화를 해줬대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금융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 판촉 활동도 확실하게 하셨네. 이런 팔려면 좋은 걸 팔아야지 리만을 팔어? 미국 정부도 급했던 것이다. 전화를 받으니까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거 불안하죠. 아니 미국 재무부 장관이 왜 우리한테 전화를 할까? 은행 하나 팔면서 이걸 듣자마자 느꼈다는 거죠. 이거 심각하다. 전화를 하면 안 됐지. 이거 받자마자 잠깐만 이거 제가 저분이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전화라는 걸 들으니까 이거는 더 하면은 안 되겠다. 뭐 은행 하나 사는 줄 알았더니 재무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꼭 사주면 안 되겠니?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포기를 하고 결국에는 5일 지났네요. 5일 지나고 바로 파산했어. 안 산다 그러고 바로 파산했어요. 진짜 살 뻔했어요. 진짜 살 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살 뻔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되게 음모론이 많아요. 그 음모론은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 당시 행장 아저씨는 나중에 책을 읽는데 너무 아쉽다. 산은이나 국가적으로 큰 기회였다. 이건 뭐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리먼의 부실자산 재산 우량자산을 인수하면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이 글로벌 수준을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나중에 하셨는데 근데 그것 치고는 좀 큰데 그게 그것 치고는 이게 당시 부채 규모가 대충 600에서 700조 세계 22 경제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와 맞먹고 현재까지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거든요. 이거를 떠안았다가 그냥 잘 될 수도 있었겠지. 잘 될 수도 있었겠다. 좀 안 좋은 거 빼고 좋은 거만 가져오면 되니까 있긴 할 텐데 참고로 비슷한 거를 한 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저걸 포기하고 리만이 망하니까 곧바로 뛰어들었던 데가 있습니다. 누가 뛰어들었냐면은 그때 당시엔 이게 유명했는데 일본의 노무라,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가 산업은행이 미니멈 브라더스를 인수 안 해서 리먼이 망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로 뛰어들어야겠어. 그래서 사요. 뭘 사요? 리먼 브라더스의 아시아 태평양만 삽니다. 딴 건 안 사고 딴 건 사면은 노무라가 망했겠죠. 지금 망했을 텐데 아직 망한 건 아니고 딴 건 안 사고 아시아 태평양 부문의 영업 부분만 사요. 거의 공짜에 사요. 파격적 저가의 매수. 그냥 줬어요. 거의 가지라고. 가져가. 누가 산다니까 그냥 줬어요. 공짜로 그냥 가지라고 해서 뭐라고? 3일 만에 매수를 완료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지. 영업망 같은 걸 갖고 가서 처음에는 좋아한 줄 알았는데 뭐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하고 신입사원의 연봉을 리만하고 맞춰야 되니까 3천만 원에서 순식간에 8천만 원으로 3배 올리고 리만 브라더스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뭐가 돼야 되겠다. 드디어 뭐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났다.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8년 만에 2016년에 미국에서 1000명 감원하고 사실상 100기를 흔들었어. 아시아 거기만 가져왔는데 영업 조직만 갖고 왔는데도 사실상 대규모 감원으로 날라갔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19년에 들면은 아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 산 것도 아니고 겨우 진짜 꼬투리 남은 그거만 샀는데 지금 노무라가 10년 골병에 2019년 뉴스죠. 10년 골병에 들었어요. 4분기에 10년 만에 최대 적자고 얼마를 적자 났냐면은 9,788억. 2009년에 그 리만 때 2조 깨진 이후로 가장 거의 1조를 손실을 보면서 우수 인력도 전부 다 이탈하고 지금 뭐 골병에 들었어. 잃어버린 10년. 노무라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죠.
적자 쇼크에 점포도 줄이고 유럽 등 해외 산업은 축소해서 사실상 유럽 산업을 대폭 축소하고 손을 떼고 있어. 그 영업 부분만 갖고 왔는데도 만약에 리만을 우리가 사는 이 통째로 갖고 왔다 그러면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리만 브라더스를 통째로 인수했다.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코레아라는 이름이 코레아 사느니 정말 금융 역사 교과서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600조의 부채를 가진 은행을 인수한 산업은행. 와 대단하다.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이게 정말 됐다면은 역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건 유명하죠. 사실은 리만 브라더스는 너무 위험하니까 안 샀는데 당시 KRC의 아픈 손가락, 그게 메릴 린치 BOA 투자입니다. 격가지로 잠깐 말씀드리면 KRC는 당시에 산업은행이 리만 사자 그럴 때 너무 비싸요, 안 사요, 우리는 대신 딴 거 샀어요. 딴 걸 뭐 샀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를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여기 샀을 겁니다 아마. 얼마를 샀어요? 2조 샀어요. 2조. 얼마가 빠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알기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90% 같습니다. 2조를 넣었는데 거의 1년이 안 돼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90%를 찍었어요. 남은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 왔으니까요. 이거 손절 얘기가 나왔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왜 못했겠니? KRC 임원 아저씨들이 뭐만 하면은 맨날 국정감사에 끌려가서 국회의원들이 이씨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 마누라도 이렇게 안 한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안 해, 맨날 때리니까 도저히 팔 수가 없었어. 손절을 못하는 거야. 자기 돈이랑은 모르겠는데 국가 돈이니까 여기서 팔았다가 자기 PL의 프로핏 앤 로스 1.8조가 찍히니까 이거 도저히 못 팔았어. 그래서 못 판 거지. 못 판 거. 버텨서 언제 나왔냐? 여기입니다. 여기 나왔어요. 요렇게. 여기가 원금이에요. 존버했습니다. 10년 존버예요. 10년 존버. 여기 18년인가? 하여튼 여기까지 존버했어요. 왜 여기에 존버했냐? 배당을 받아서 요만큼은 배당으로 뽑았거든. 배당으로 뽑고 여기 오니까 배당 받은 거 하고 요 가격을 합치니까 딱 원금이야. 물론 10년 이자 뭐 이런 건 계산하면 안 돼요. 10년 물가 이런 거 계산하면 안 되고 딱 원금 되는 바로 그날이 오자마자 팔았어. 원금 회복. 바로 팔았어. 그랬다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깨지는 거예요. 뭐라고 깨지는지 아세요? 여기서 파니까 KRC 팔자마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급등. 팔자마자. 니들은 10년을 기다려서 원금 되더니 니들이 파니까 올라간다고. 급등. 여기 있잖아요. 야, 이거 들고 있었으면 이게 얼만데, 이게 작아 보이지만 2조짜리면은 야 이거 수천억인데 그걸 파네 이러면. 10년을 기다렸는데 원금 왔다고 팔았다고. 이걸로 또 욕을 또 한창 주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남의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 상당히 역시 쉽지 않대. 여기 오니까 또 가까스로 왔다고 확 팔아버리니까 급등해서 팔았다고 이번 또 까였어. 또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나 금융이라는 게 정부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지 하나 더 보여드리면, 당시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리만이 휘청휘청 돼서 원달러 시장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2008년 10월 9일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던 외환 딜러들이 모두 모였어요.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정부가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손을 잡고 니네 환율 왜 이렇게 올리냐고, 적절한 환율은 여기가 아니다 하면서 990원을 환율을 쫙 누릅니다. 이 도시락 폭탄이랄까.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리고 원화를 쫙 강세로 만들었어요. 니들 지금 시장이 그렇지 않은데 니들이 자꾸 흔들어서 달러가 오다가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990원대로 강제로 만들었어요. 이걸 도시락 폭탄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니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그 달러를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적정 달러는 한 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거나 해서 나라를 어렵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조금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기준금리도 인상하고 어떻게든 환율을 지금 여기가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조금 있다가 알았죠. 이게 환율이 그냥 올라가던 게 아니라 세계적 사건, 거의 50년 100년 만에 최대 사건인 리만 브라더스 파산 2달 전이라는 걸 몰랐어. 그거를 하고 이빨 꽉 깨물고 인상하고 여기를 지키겠다고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고 가드를 올렸는데, 가드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됐어. 요 기준금리 인상한 게 한국은행의 지금까지 최악의 인상일 거예요. 최악의 인상. 리만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5%가 거의 1%까지 수직으로 내려갔습니다. 1.5%까지.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도시락 폭탄 사건인데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쭉 올라가고 이 5.25%가 1.5%인가 뭐 1.5%까지 쭉 내려갔죠.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근데 시장에 이렇게 뭔가 제한을 두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